저는 가족들과 함께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에 있었어요. 그때 한 웨이트리스가 제 테이블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걸 마시지 마세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제 며느리의 잔과 제 잔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5분 뒤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여기 함께 있어줘서 정말 기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고 싶어요. 제 이름은 김영숙이고 62세입니다. 제 62번째 생일이 제 목숨을 구한 날이 될 줄은, 그리고 동시에 가족의 배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가 저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식당으로 데려갔죠. 민준이는 제가 그곳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식당을 골랐다고 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 며느리 지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늘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그걸 긴장이나 수줍음 때문이라고 여겼지만요. 식당은 가족들로 가득했고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나무 테이블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고 고소한 참기름과 된장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민준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 소주 한 병을 주문했고 저는 제 작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빛나세요. 민준이가 소주를 잔에 따르며 말했어요. 그의 눈은 애정으로 반짝였고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느꼈죠. 지연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미소가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의 행복에 너무 몰두해서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저는 늘 주문하는 불고기를 골랐고 민준이는 비빔밥을, 지연이는 몸매 관리를 이유로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식사 중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민준이는 보험회사에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최근 시작한 노인 요가 수업과 정원 가꾸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분위기에는 제가 정확히 집어낼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특히 지연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어요. 민준이가 저와 이야기하려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지연이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톡톡 두드렸고 몇 번이나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건배 시간이 되자 민준이가 잔을 들고 일어섰어요. 엄마를 위해. 그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떠난 후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을 위해.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고 행복의 눈물이 눈가에 고였어요. 지연이도 잔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영숙 씨를 위해. 그녀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별한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가 잠깐 멈춘 게 제 주의를 끌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넘겼죠. 소주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젊은 웨이트리스였어요. 갈색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는 테이블 위 무언가를 닦는 척하며 제 접시 옆에 작게 접힌 종이를 살짝 밀어 넣었어요. 그 동작은 너무 은밀해서 민준이나 지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웨이트리스는 급박한, 거의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는 재빨리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제 심장은 이유도 모른 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아래에서 종이를 펼쳤어요. 글씨는 급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걸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식당의 소음은 멀리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됐고 저는 제 몸 밖에서 이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악취미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웨이트리스의 눈빛에는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저는 방금 전까지 마시고 싶었던 소주잔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잔은 뭔가 불길한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표정을 평정히 유지하려 애쓰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다리가 떨려왔지만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죠. 화장실로 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질문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였어요. 화장실에서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마치 글씨가 마법처럼 바뀔 것처럼요. 글씨는 여성스러웠고 급하게 쓰였지만 읽기 쉬웠어요. 서명이나 추가 설명은 없었고 단지 그 직설적이고 무서운 경고만 있었죠.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를 새로운 눈으로 관찰했어요. 민준이는 평소처럼 보였고 집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눈은 제 장과 제 얼굴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민준이가 웨이트리스를 불러 빵을 더 달라고 했을 때 그 틈을 이용해 빠르고 자연스럽게 제 잔과 지연이의 잔을 바꿨어요. 소주는 똑같아 보였고 우리가 그날 밤 내내 마시던 것과 같은 거였어요. 자, 가족과 함께하는 이 멋진 순간을 위해 건배합시다. 저는 이제 지연이의 잔이 된 것을 들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잔을 들었고 지연이는 잔이 바뀐 줄 모르고 원래 제 잔이었던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마셨어요. 소주는 늘 마시던 맛이었지만 저는 맛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무언가 잘못된 신호를 찾았죠.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가을에 대구에 사는 언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 말했어요. 지연이도 대화에 참여했지만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건배 후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 일이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부여잡았어요. 좀 이상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민준이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죠.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점심에 먹은 게 잘못된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식당은 적당히 따뜻했는데도요. 민준이는 즉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공포와 끔찍한 매혹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지연이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그녀를 지탱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숨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그녀의 눈은 흐릿했고 피부는 회색빛으로 변해 저를 겁에 질리게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 저는 민준이에게 소리쳤지만 상황에 비해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식당은 곧 혼란에 빠졌어요.
구급대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그 종이의 문구를 반복했어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피가 얼어붙는 확신으로 위험에 처했던 건 저였다는 걸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은 악몽 같았어요. 지연이는 의식을 잃었고 구급대원들은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웨이트리스의 종이를 주먹에 쥔 채 그게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지연이를 즉시 데려갔어요. 민준이와 저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의자들은 마치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죠. 소독약 냄새는 어지럽게 했고 형광등은 차갑고 무자비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5번째로 중얼거리며 머리를 손으로 쓸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음식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위장 독감인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종이에 대해 말할 수 없었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해질 때까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웨이트리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어요. 몇 시간 같았던 기다림 끝에 수염을 기른 젊은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빛에서 그가 전할 소식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최지연 씨 가족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제가 그녀의 남편입니다. 민준이가 즉시 대답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고요. 지연이는 어때요? 의사는 우리 앞에 앉았고 그 행동만으로도 소식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쓰러진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멈췄어요. 혈액검사 결과 디곡신이라는 약물이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민준이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디곡신? 그게 뭐죠? 심장약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정상적인 용량에서는 심박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녀의 체내에서 발견된 양은 치명적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누가 그녀를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디곡신이 우연히 체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갑자기 일어나 작은 공간을 서성였어요. 불가능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지연이를 해치고 싶어 했겠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죠. 의사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이 약물이 음료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디곡신은 액체에 녹을 수 있고 이번 경우 그녀의 체내에서 알코올도 검출됐습니다. 알코올은 독성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죠. 그 말은 제가 필요했던 확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민준이에게 보여줬어요. 그의 눈이 종이를 읽으며 커졌어요. 엄마,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죠. 웨이트리스, 그 메시지, 잔을 바꾼 제 결정까지. 말할수록 민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다 말했을 때 그는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 없어. 그가 속삭였어요.
누가 엄마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들었어요. 즉시 경찰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두 분도 혹시 위험한 물질을 섭취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준이와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이 정보를 처리하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민준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해줘. 그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최근 지연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챈 적이 있나? 집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어? 민준이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죠. 몇 달 전부터 엄마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을 멈췄고 계속하기 싫은 듯 했어요. 어떤 걱정? 제가 재촉했어요. 엄마가 가끔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물건을 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한 요양시설 같은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그의 말은 제 피를 얼게 했어요. 요양시설? 민준이가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어요. 좋은 곳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엄마한테 더 좋을 거라고. 민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기억력에 전혀 문제 없어. 혼란스럽지도 않아. 나는 완벽히 멀쩡해. 알아요. 그가 속삭였어요. 맙소사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는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초기 치매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고 경고 신호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지연이가 엄마를 걱정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 저는 듣고 싶지 않은 답을 기다리며 물었어요. 민준이는 얼굴을 손으로 덮었어요. 지난달에 지연이가 엄마 재정에 대한 위임장을 나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동의할 뻔했어요. 저는 속이 메스꺼렸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어요. 지연이는 저를 독살하려 했을 뿐 아니라 제 죽음이 필연적이고 예상된 것처럼 보이게끔 무대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또 있어. 민준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3주 전 지연이 가방에서 약병을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본인 비타민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녀가 그걸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약이었는지 기억나? 모르겠어요. 작고 하얀 알약이었는데 여러 병에 나눠 담겨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김영숙 씨? 그녀가 물었어요. 네, 저예요. 저는 이혼 후 몇 년 전부터 다시 제 본래 성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모리슨이라는 성을 쓰는 경우도 있었죠. 경찰이 와서 두 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에서 발견된 걸 알려드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2명의 형사와 아까 만난 의사가 기다리는 개인 대기실로 갔어요. 의사의 표정은 전보다 더 심각했어요. 추가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시작했어요. 최지연 씨의 체내에서 디곡신뿐만 아니라 다른 심장 약물의 흔적도 발견됐어요.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소량씩 약물을 섭취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 세상이 흔들렸어요. 누가 저를 서서히 독살해왔다는 건가요?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입니다. 의사가 확인해줬어요. 중년의 회색 머리 형사 이수진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김영숙 씨, 최근에 약을 복용하셨나요? 특이한 증상을 느끼셨나요?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가끔 찾아오던 어지럼증,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피로, 걱정스러웠지만 무시했던 혼란의 순간들. 네, 저는 속삭였어요. 몇 가지 느꼈어요. 하지만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왜 저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그게 제 나이의 정상이라고 안심시켰거든. 그 말은 비난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저를 천천히 체계적으로 죽이려 했으며 제 아들에게 제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괴물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 가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며칠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악몽 같았어요. 지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민준이는 제가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듯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그를 집어삼켰고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수진 형사는 지난 4일 동안 3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꼼꼼한 여성이었고 거짓을 꿰뚫는 듯한 눈빛을 가졌죠. 매 대화는 지난 몇 달간 제 삶이었던 끔찍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드러냈어요. 김영숙 씨, 그녀가 마지막 만남에서 말했어요. 당신 며느리의 병력을 조사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은 지연이가 제 혼란 증세를 돌본다고 찾아왔던 곳이었죠. 이제 그 방의 구석구석이 그녀의 거짓으로 오염된 것 같았어요. 최지연은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5년간 의료보조원으로 일했어요. 이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물질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 엄마를 해치려 했겠어요? 지연이가 엄마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최민준 씨, 어머니의 재정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 유언장의 유일한 수혜자가 당신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죠.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인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절대 돈 때문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 아내는 그 유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이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가 법정 문서를 변경하도록 당신을 압박했어요. 저는 지연이가 무심코 던지던 대화들을 떠올렸어요. 제 재산을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던 걱정 어린 미소와 거짓된 동정심이 담긴 목소리로요. 또 있어요. 이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지연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 기록을 봤어요. 그녀는 치매 환자를 위한 고급 요양원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방문이 드문 매우 비싼 곳이었죠. 제 속이 뒤틀렸어요. 저를 그곳에 가두려 했던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인의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방법과 심장질환 환자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도 발견했어요. 민준이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맙소사. 그가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괴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알아야 했어요. 지난 며칠간 당시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던 사건들이 이제는 불길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수진 형사님, 제가 말했어요. 최근 있었던 다른 일들도 말씀드려야겠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모든 걸 털어놨죠. 지연이가 6개월 전부터 자주 저를 찾아왔던 일,
늘 차나 특별한 간식을 가져왔던 일, 그 방문 후에 제가 이상하게 피곤하고 혼란스러웠던 일, 그녀가 민준이 앞에서 제 기억력을 은연중에 의심하게 만들었던 일. 영숙 씨, 어제 이미 그 얘기 했잖아요. 라거나, 여보, 5분 전에 그 질문했어요. 같은 말을 했죠.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는 걸까 했죠. 민준이는 창가에서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집에 올 때마다 엄마가 혼란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하면 저는 그걸 믿었어요. 좋은 아내가 엄마를 돌본다고 생각했죠. 이수진 형사는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구체적인 사건이 기억나시나요, 김영숙 씨? 네. 저는 분노가 두려움을 덮기 시작하며 대답했어요. 2달 전 지연이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집에서 만든 된장국을 가져왔죠.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버리기 아깝다고 했어요. 그걸 먹고 나서 너무 아파서 드러누웠어요. 민준이가 그날 밤 왔을 때 지연이는 제가 혼란스러운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은 것도 기억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는 어땠어요? 이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점심을 완벽히 기억했어요. 하지만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반박할 수 없었죠. 다음날 민준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나아졌어요. 의사는 위장 바이러스일 거라고 했죠. 민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덮었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엄마가 미쳤다고 믿도록 도왔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복잡한 고통과 이해심 속에서 말했어요. 그녀는 조작에 능했어. 나도 속았어. 이 형사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김영숙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당신에게 메시지를 준 웨이트리스 박지연은 간호학 전공 학생이에요. 그녀의 할머니가 2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피가 얼어붙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현의 할머니가 혼란과 인지 저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자연스러운 치매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했고 6개월 뒤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지현은 항상 뭔가 잘못됐다고 의심했어요.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지현의 할머니를 돌보며 가족에게 요양원 케어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사람이 최지연이었어요. 당시 그녀는 결혼 전 성인 박소연을 썼죠. 그 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끔찍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전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그걸 조사 중이에요. 이 형사가 확인해줬어요. 지현은 지연이를 식당에서 알아봤어요. 몇 주간 그녀를 조심스럽게 따라다니며 의심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죠. 익숙한 상황을 보고 행동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준 젊은 웨이트리스를 떠올렸어요. 낯선 사람이 제 며느리보다 제 안녕을 더 걱정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현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민준이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한 게, 지연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놔둔 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들어라. 지연이는 전문적인 조작자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했죠. 어떻게 알았겠니?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굴었어.
내 늙은 엄마를 걱정하는 척했지. 누구라도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형사가 일어섰어요. 김영숙 씨, 내일 경찰서에 와서 공식 진술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박지영과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필요한 건 다 할게요. 형사가 떠난 후 민준이와 저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의 무게는 숨 막힐 정도였어요. 민준아,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너도 이해해야 할 게 있어. 지난 몇 달간 내가 혼란스럽고 아팠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 내가 너를 실망시키고 내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었어요. 절대요. 이제는 알아. 하지만 그때는 지연이가 내 정신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내 정신뿐 아니라 네 존경과 사랑까지 잃고 있다고 느꼈어. 그녀는 정확히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았어요.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엄마를 아빠처럼 잃는 거였어요. 제 전 남편은 민준이가 25세였을 때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났어요. 강하고 똑똑했던 그 사람이 점점 그림자처럼 변해가는 걸 보는 건 온 가족에게 끔찍한 경험이었죠. 지연이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이용했어. 제가 말을 이었어요. 네가 내가 아빠처럼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 너를 조종했지.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완전히 그녀의 덫에 걸렸어요. 엄마가 나빠지는 걸 두려워해서 그녀 말에 의심 없이 따랐어요. 민준아, 지연이가 내 혼란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게 언제였어?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셨을 때 즈음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8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고 민준이에게 상당한 돈을 남겼어요. 이제 저는 그게 지연이의 계획의 촉매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돈에 대해 알고 있었어.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모든 걸 알았지. 민준이가 씁쓸한 목소리로 확인했어요. 엄마 유언장, 할머니 유산,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녀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모든 걸 잃을 뻔했는지 생각했어요. 제 목숨뿐 아니라 제 존엄, 독립, 아들과의 관계까지요. 지연이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거의 성공할 뻔했죠.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어요. 위험을 보고 침묵하지 않은 연민 넘치는 낯선 사람의 힘을요. 그게 그녀의 몰락이었어요. 박지현은 제가 본 가장 단호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강인함은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그녀는 23세의 자그마한 체구였지만 고통에서 오는 지혜를 뿜어냈어요. 김영숙 씨,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2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지현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한 일에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넌 내 목숨을 구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할머니도 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1시간 동안 지현은 그녀의 할머니,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게 일어난 일과 너무도 비슷해서 피가 얼어붙는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분이었어요. 지현이 시작했어요. 78세에도 정원을 가꾸고 일요일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셨어요. 완전히 독립적이셨죠. 최지연을 어떻게 만난 거지?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치셨어요. 그때 지연이가 거기 있었죠. 의료보조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친절하고 낯선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지연이는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음식을 가져오고 장보기를 도와줬죠. 가족이 곁에 없어 외롭다고 할머니를 돌보는 게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가족은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겠네. 제가 나머지를 짐작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다들 그녀가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대학교에 있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빴죠. 지연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어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언제였어? 지연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2달 뒤부터였어요. 지연이가 작은 사건들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했다고,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잊었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고요. 사소하지만 걱정스러운 일들이었죠. 제 속이 뒤틀렸어요. 그 패턴을 알아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녀 말을 믿었어. 처음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연이는 정말 설득력 있었어요. 치매 관련 기사를 보여주고 경고 신호에 대해 설명했죠. 그러다 점점 할머니에게서 전에 없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 할머니가 더 피곤해 보였어요. 전화로 얘기할 때 혼란스러워 보였고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지연이는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할머니가 나빠지고 있다고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멈췄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할머니도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현아,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연이가 내가 뭘 잊는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맙소사, 제가 중얼거렸어요. 나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네, 그리고 지연이는 전문 요양원을 고려할 때라고 했어요. 비싸지만 훌륭한 곳을 찾았다며 할머니가 필요한 케어를 받을 거라고 했죠. 가족은 동의했어? 바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지연이는 끈질겼어요. 할머니를 집에 두는 건 이기적이라고, 우리의 감정을 할머니의 복지보다 우선시한다고 했죠. 저는 그 전술을 알았어요. 정당한 걱정으로 위장한 죄책감 유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얼마나 있었어? 6개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6개월 뒤 자연스러운 신부전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요양원에 방문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지연이가 자주 와서 의사가 처방한 특별한 비타민을 준다고 속삭이셨어요. 그 비타민을 조사해봤어?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약물 정보를 물었을 때 모든 게 기밀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지현은 냅킨으로 눈을 닦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심장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 후에 뭘 했어? 혼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그 요양원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걸 알았고 비슷한 사례도 발견했어요. 갑작스러운인지 저하로 입소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심장 문제로 사망한 경우들이었죠. 누구한테 말했어? 시도해봤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은 치매 노인들이 합병증으로 죽는 건 흔하다고 했고 요양원 관리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대학생의 비극적인 상실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식당에서 지연이를 봤을 때 유령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몇 주간 그녀를 몰래 따라다니며 증거를 모으려 했죠.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당신의 소주잔을 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걸 알았어요.
소주에 뭔가 넣은 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과 아들이 대화에 몰두해 있을 때 그녀가 잔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아주 교묘했지만 저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침묵하고 또 누군가가 죽을 위험을 감수할지 증거 없이 행동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행동해줘서 다행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지연이가 당신 할머니나 당신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더 해쳤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그녀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그날 오후 민준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연이의 행동 패턴에 대해 배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민준아, 제가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완전히 솔직히 대답해줘. 물론이죠, 엄마. 뭐든 물어보세요. 지연이가 내 유언장이나 재정 계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 민준이가 눈에 띄게 긴장했어요. 네, 3개월 전부터 자주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의 일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특히 엄마의 정신 저하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제안을 했어? 저에게 위임장을 맡기라고 설득했어요. 뭔가 잘못되면 재정을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요. 그리고 집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게 법적 복잡함을 피하는데 좋다고 했어요. 제 피가 얼어붙었어요. 그 제안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처음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끈질겼어요. 그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큰 실수라고 했죠. 민준아, 최근 몇 주간 내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나? 그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어요. 민준아, 진실을 말해줘. 2주 전이었어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어요. 지연이가 엄마가 심각한 혼란 증세를 보였다고 했어요. 재정에 대해 걱정한다고 했고 우리가 와서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가 갔을 때 엄마는 약간 멍한 상태였어요. 지연이는 변호사가 추천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했고 엄마가 다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고 했어요. 무슨 서류였어? 제한적 위임장과 유언장의 추가 조항이었어요. 저는 배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추가 조항. 지연이는 엄마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면 제가 즉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런 서류를 부탁한 적 없어. 변호사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지연이는 그날 나를 약에 취하게 만들어 혼란스러워 보이게 했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문서에 서명하도록 조종했어. 민준이는 차를 쇼핑몰 주차장에 세우고 얼굴을 손으로 덮었어요. 맙소사 엄마, 제가 완전히 바보였어요. 모든 걸 의심했어야 했어요. 변호사와 직접 얘기했어야 했죠. 자책하지 마. 그녀는 몇 달간 이 순간을 준비했어. 내가 아프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믿게끔 널 세뇌했지. 행동할 때가 됐을 때 너는 이미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바로 변호사에게 가서 전부 무효화할 거야. 그 서류가 어떤 상황에서 서명됐는지 설명하고 지연이가 내 돈 한 푼도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민준이가 변호사에게 긴급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하는 동안 저는 서재에 앉아 재정 서류를 모두 검토했어요. 지연이가 계획했던 규모는 끔찍했어요. 약에 취해 서명한 그 서류들로 그녀는 제 재산을 거의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가두고 나면 저를 약에 취하게 하고 고립시킨 채 돈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 제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지연의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제 죽음을 앞당겼을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살인을 예술로 만든 여성이 실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할머니를 잊지 않으려는 젊은 여성의 결심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게 그녀의 몰락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위해 준비했던 독을 마신 지 나흘 뒤 그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이수진 형사가 전화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묘한 안도감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론 그녀가 죽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끔찍한 사람이라 해도 그녀의 죽음을 제 양심에 짊어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다는 건 그녀와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지연이 상태는 어때요? 제가 전화로 물었어요. 신체적으로는 잘 회복되고 있어요. 이 형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동요하고 있어요. 계속 남편을 찾고 당신이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강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이요? 완전한 부인요. 실수가 있었다고, 자신은 절대 누구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당신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제 속이 뒤틀렸어요. 꼭 만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끔 용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면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죠. 하지만 불편하시다면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숨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제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랐죠. 하지만 더 강한 부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녀가 저를 파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할게요.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함께 있어야 해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괜찮으신가요? 그날 밤 민준이와 저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다음 날을 정신적으로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보호하려 했어요. 마치 지연이가 병원 침대에서도 저를 해칠 수 있을까봐 두려운 듯 했죠. 엄마, 그가 말했어요. 이걸 할 필요 없어요. 경찰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해야 해.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를 봐야 해. 내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눈멀었는지 이해해야 해. 눈멀지 않았어요. 그녀는 전문적인 조작자예요. 그럴지도. 하지만 내가 신호를 못 본 것도 사실이야. 그녀가 날 정말 아껴주는 며느리라고 믿고 싶었거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항상 엄마를 아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요. 알아, 아들. 하지만 그건 달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날 사랑해야지. 지연이는 내 삶에 들어오길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의 의무 없이 날 아낄 만한 사람으로 여겨준다고 믿었지. 그게 나한테 큰 의미였어. 그리고 그녀는 내 외로움, 사랑받고 싶은 욕망,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했어. 다음날 병원에 들어서면서 마치 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수진 형사가 소독약과 고통 냄새가 나는 복도를 안내해 지연이가 경찰 감시를 받으며 있는 방으로 갔어요. 문 앞에 경찰관이 있어 조금 안심됐지만 문이 열리고 그 끔찍한 식당밤 이후 처음으로 지연이를 봤을 때 모든 정신적 준비가 무너졌어요. 그녀는 창백하고 마르며 팔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계산적인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즉시 연약한 척으로 바뀌었어요. 영숙 씨,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무사해서. 저는 문 옆에 서서 그녀의 침대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보호하듯 우리 사이에 섰죠. 지연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한 짓을 알아.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진짜 같았지만 저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이미 배웠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팠던 거예요. 누가 우리 둘 다 독살하려 했어요.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누가 날 독살하려 했지. 그게 너였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지만 곧 진심 같은 눈물로 가려졌어요. 영숙 씨, 왜 저를 이런 끔찍한 일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을 엄마처럼 아껴요. 절대 해치지 않아요. 박지현의 할머니도 그렇게 아꼈나?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눈물이 마르고 연약함이 사라졌죠. 잠깐 동안 진짜 지연이를 봤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분노에 차 있었죠.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지연아, 네 집에서 약을 찾았어. 내 이메일도 찾았고 돈에 관한 거 엄마가 서명하게 한 서류들 다 알아. 지연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무고한 피해자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민준아, 여보, 이해해줘. 내가 한 건 다 우리를 위해서였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어요. 너희 엄마는 나이 많잖아, 민준아. 좋은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마지막 몇 년을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며 즐기는 게 낫지 않아? 우리가 엄마 걱정 없이 우리 삶을 꾸릴 수 있게 저를 불편한 물건처럼 말하는 그녀의 냉정함에 속이 메스꺼렸어요. 그리고 돈은? 민준이가 물었어요. 이게 다 돈 때문이었어? 지연이가 마치 아이에게 뻔한 걸 설명하듯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 중요해, 민준아. 너희 엄마는 영원히 살지 않아. 엄마가 떠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왜 안 되겠어? 요양원에서 저축이 필요 없잖아. 넌 날 죽이려 했던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어요. 처음으로 지연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순수한 증오를 드러냈어요.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박영희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현실적이었나? 그녀의 미소가 잔인해졌어요. 박영희는 외로운 노인이었어.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지. 적어도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몇 달을 편안하게 해줬어. 그리고 그녀 돈을 내 손에 넣었지. 그녀에겐 아무도 없었어.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했지. 마지막에 진짜로 그녀를 아낀 건 나뿐이었어. 민준이가 분노로 떨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어. 난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미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전환을 제공했을 뿐이야. 평화로운 전환? 제가 되풀이했어요. 노인들을 서서히 독살해 죽이는 걸 평화로운 전환이라고 불러. 그들을 편안하게 했어. 그녀가 고집했어요.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삶의 마지막에 바라는 것보다 나은 거야. 조용히 메모하던 이수진 형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최지연 씨, 당신이 박영희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유발했고 김영숙 씨에게도 같은 짓을 계획했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지연이는 너무 늦게 자신이 드러낸 걸 깨달았어요. 말을 되돌리려 했죠. 아니에요, 저는 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약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고 방 안의 모두가 그걸 목격했죠. 지연아, 저는 마침내 그녀의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며 하지만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말했어요. 너한테 한 가지 말하고 싶어. 몇 달 동안 넌 내가 내 정신을 의심하게 했어. 내가 짐이 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네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눈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멍청한 늙은이. 그녀가 내뱉었어요. 감사해야 해. 너한테 품위 있는 죽음을 주려 했어. 이제 싸구려 요양원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에서 썩어갈 거야. 민준이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막았어요. 가치 없어. 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를 해칠 수 없어. 방을 나오면서 저는 몇 달간 제 삶에 있던 악마와 대면한 기분이었어요. 무섭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들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가 복도를 걸으며 물었어요. 아주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이수진 형사가 전화로 지연이가 유죄 협상을 위해 자백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녀는 저에 대한 살인 미수뿐 아니라 박영희와 지난 3년간 다른 두 노인의 죽음을 인정했어요. 3명 더요. 제가 공포에 질려 물었어요. 네, 일단 말을 시작하자. 그녀는 그 비밀의 무게를 오랫동안 짊어졌던 것처럼 거의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나요? 자백과 우리가 가진 증거로 아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승리나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파괴한 모든 삶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녀의 공포의 통치가 마침내 끝났다는 압도적인 안도감만 느꼈어요. 하지만 제 치유 과정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끔찍한 식당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끼며 깨어나요. 평화로움이죠. 끊임없는 두려움과 제 정신을 의심하며 살았던 몇 달 후에는 낯선 감정이죠. 아침 루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을 잠갔다거나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 기억력을 믿기 때문이죠. 모든 결정을 의심하며 정신 저하의 증거인지 묻지 않아도 돼요. 제 정신이 맑다는 걸, 항상 맑았다는 걸, 혼란과 망각은 병이 아니라 독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알아요. 민준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찾아오고 우리 관계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어요. 저를 의심하고 지연이에게 조종당하도록 내버려둔 죄책감이 재판 후 몇 주 동안 그를 집어삼켰죠. 하지만 우리는 가족 상담을 통해 함께 노력했고 점차 새롭고 깊은 신뢰를 쌓아갔어요. 엄마, 민준이가 상담 중에 말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항상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의 정신이 나빠지고 있다고 믿는 게 제 아내가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어요. 왜 그게 더 쉬웠니? 상담사가 물었어요. 엄마가 아프면 내가 영웅처럼 엄마를 돌볼 수 있었지만 지연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그건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이 되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솔직해질 용기를 냈고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게 했어요. 지연이의 재판은 3주간 이어졌어요. 저는 이틀 동안 증언하며 제 이야기를 배심원 앞에서 전했어요. 그들은 공포와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들었죠. 박지연도 용감하게 증언하며 할머니의 죽음과 정의를 찾으려는 결심을 말했어요. 지연이는 정신질환 방어를 시도했어요. 성격장애로 인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찰은 수년간의 치밀한 계획, 독극물과 살인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위조 문서와 의도적인 재정 조작 증거를 제시했어요. 모든 혐의 유죄라는 편결이 읽혔을 때 저는 기대했던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 느꼈죠.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여성이 평생 감옥에 갈 거예요.
정이었지만 지연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슬픔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재판 후 저는 삶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사였어요. 지연이가 저를 서서히 독살하러 왔던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었어요. 모든 구석이 그 끔찍한 달들의 기억으로 가득했죠. 저는 호수 근처에 아담한 집을 찾았어요. 정원을 가꾸며 손으로 흙을 만지는 시간은 깊은 치유를 주었어요. 씨앗을 심고 자라는 걸 보는 건 목숨을 잃을 뻔한 후 삶을 만드는 행위였죠. 박지현은 제 새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묶은 상황을 넘어선 우정을 쌓았어요. 그녀는 간호학 공부를 마치고 있고 저는 그녀 학비를 지원하며 도왔어요. 그녀의 할머니 영희를 기리고 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김영숙 씨, 최근 방문해서 그녀가 말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해, 지현아. 노인 케어로 전문화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노인들이 최대한 존엄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돕고 싶어요. 멋지다, 지현아.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당신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운 모습, 지연이에게 휘둘리지 않은 모습이요. 노인들이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수십 년을 살아낸 전사들이고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녀의 말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줬어요. 제 끔찍한 경험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제가 겪은 모든 고통에 목적을 부여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목이나 동정을 바라서가 아니라 노인 학대의 신호를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강연 후 많은 이들이 다가와 제 이야기가 자신의 가족에서 비슷한 패턴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어요. 70세 여성은 사위가 은행 계좌 접근을 압박하며 지연이와 비슷한 조작을 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가족은 아버지의 혼란 증세가 새 간병인의 방문 후에만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모두를 구할 순 없지만 제 이야기가 단 한 건의 학대라도 막을 수 있다면 겪은 모든 게 가치 있다고 느껴요. 민준이는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 그룹에서 만난 사라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리 새로 쌓은 관계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사라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투명하고 정직하며 민준이와 제가 세운 경계를 존중하죠. 엄마, 민준이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엄마를 해치게 두지 않을게요. 조작의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웠고 엄마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항상 믿을게요. 민준아, 제가 대답했어요. 모든 걸로부터 날 보호할 필요는 없어. 내 판단을 믿어주기만 하면 돼.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알았잖아. 정말이에요. 저는 강해요. 지연이의 배신을 견디고 제 정신과 목숨을 위해 싸운 과정은 제 자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61세지만 여러 면에서 제 진짜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지연이가 저를 독살하던 동안 중단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으로 돌아갔고 친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줬어요. 지역 도서관 독서 클럽에 가입했고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던 그림 수업도 들었어요. 새로운 활동, 새로운 우정, 두려움 없이 깨어나는 매일은 지연이가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에 대한 승리예요. 그녀는 저를 무력한 피해자, 조작당하고 제거될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어느 날 오후 정원을 가꾸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자가 없었지만 필체는 바로 알아챘어요. 지연이의 편지였죠.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한순간 열어보지 않고 버릴까 했어요.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었고
그녀 말을 읽을 의무도 없었죠. 하지만 호기심이 신중함을 이겼어요. 편지는 짧았고 지연이답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대신 감옥 환경을 불평하고 오해받았다고 주장했죠. 마지막 문장은 저를 웃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베푼 호의를 고맙게 생각해. 여러 사람의 살인을 자백한 후에도 지연이는 자신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겼어요. 그건 그녀가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그녀와 모든 연락을 끊은 제 결정이 옳았음을 완벽히 상기시켜줬어요. 그날 밤 저는 벽난로에서 그 편지를 태웠어요. 그녀의 말이 제로 변해 사라지는 걸 보며 그녀가 나게 가졌던 마지막 힘의 흔적이 연기로 변해 영원히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새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호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어요. 잃은 것과 얻은 모든 걸 되새기죠. 인간의 악에 대한 순진함을 잃었어요. 선함이 항상 인정받고 보상받을 거란 믿음도 잃었죠. 하지만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제 자신의 절대적인 강인함에 대한 확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견딘 지혜, 아들과의 더 깊고 정직한 관계,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만족감이죠. 민준이는 1시간 뒤 주간 일요일 점심을 위해 올 거예요. 우리는 민준이가 어릴 때 하던 요리를 함께 할 거예요. 지연이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잃었던 전통이죠. 이제 되찾았어요. 민준이를 기다리며 저처럼 운이 없었던 이들을 생각해요. 박영희와 지연이의 다른 피해자들은 삶을 재건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지연과 제가 미래의 학대를 막기 위해 하는 일 속에서 그들의 기억은 살아있어요. 62세에 저는 삶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고 없이 악몽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름다워질 수도 있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계속 싸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김영숙 가족의 살인 시도를 견뎌낸 생존자예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침묵을 거부한 전사로서 제 이야기를 전하러 여기 있어요.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제 삶을 통제하며 깨어나는 매일은 저를 파괴하려 했던 이들에 대한 가장 달콤한 복수예요.